결국 HBM의 매출을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차별화가 굉장히 클 것이다. 1분기 실적에서는. 최신 제품에 대해서는 공급 가능이 없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빠르게 DDR4에서 DDR5로 전환을 하느냐가 관건인 거죠. 올해 안에. 네. 네, 지금 이제 미국에서 관세 인상 뭐 이런 조치들이 계속 취해지고 있는데 이것이 1분기 우리 디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수출 데이터에? 아마도 지금 관세가 부과된다라는 전제하에서 보면 4월인 거잖아요. 빨라도 네. 4월에 발표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2분기이기 때문에 1분기에는 사실은 관세 영향은 없는 거라 보면 되고, 사실은 이걸 이제 2분기, 3분기 올해로 이제 확장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질문에 대한 우려 포인트는 그런 거겠죠. 관세가 높아지면 미국의 공장을, 그래도 메모리 공장을 많이 갖고 있는 마이크론이 유리해지는 상황이니까, 디램도 그렇고 낸드도 그렇고, 그래서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아직 미국 본토에는 메모리 공장이 전혀 없는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낮아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우려 포인트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메모리 물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그 볼륨으로 봤을 때 큰 영향은 일단 없어서 시장 점유율에 뭐 변화가 있을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반도체만의 지금 관세라면은 당분간은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때요? 지금 디램의 가격 현황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뭐 워낙 모건 스탠리에서도 뭔가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 목표 주가들을 올려주고 하니까 뭔가 데이터들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저도 이제 4월 초 되면은 이제 몰아가지고 이제 가격 데이터들 좀 분석을 해보려고 지금 일부러 안 보고 있는데, 왜냐면 이게 한 포인트 봤을 때 뭔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서 두세 개를 한꺼번에 딱 보는 게 흐름을 보기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러 하나 보고 잘못된 판단 안 하려고 좀 몰아서 전 보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보면 다른 기관에서 발표한 거 보면은 디램은 아니었고 낸드 가격 같은 경우에는 2월에 살짝 하락이 멈추고 소폭 상승한 거로 나타나는 데이터가 있어서 약간 빠른 하락세는 조금 이제 주춤하고 있다, 약간 정돈되고 있다라고 해야 될까? 약간 진정되고 있다고 할까?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근데 최근에 다른 시장 조사기관 발표에 의하면 1분기에 여전히 메모리 가격이 다 하락한 거로 나오고 있어요. 디램 포함해서. 네. 상당 하락이 컸다, 1분기까지는. 그래서 1분기 실적에는 여전히 HBM을 제외한 다른 제품은 여전히 약세인 것이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서 결국 HBM의 매출을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차별화가 굉장히 클 것이다, 1분기 실적에서는. 그런 면에서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메모리,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의 실적은 양극화가 됐을 것 같다, 1분기에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분기로 갔을 때에 만약에 HBM은 강세로 전환이 되고 다른 메모리의 하락이 완전히 멈추는 상황이 됐을 때에는 이제 전반적인 메모리의 볼륨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하이닉스 2배 정도 되니까, 네. 취입의 개수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갭이 좀 축소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긴 하지만, 그래도 영업 이익률, 마진율이 HBM과 다른 제품하고 워낙 크거든요. 몇 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HBM의 긍정의 효과가 다른 메모리 제품의 가격의 하락이 조금 둔화된 효과로 인한 효과보다는 좀 더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3분기 아직까지는 디램이나 낸드 가격의 하락을 멈췄다고 하더라도 HBM의 수혜를 누리는 기업의 영업이익 쪽의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SK하이닉스의 선전이 올해도 또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던데, 아까도 잠깐 우리 얘기 나눴습니다만 HBM4 지금 샘플을 12단 최초 공급한 거죠? 세계 그렇죠. 최초로. 세계 최초죠. HBM4 자체가 일단 최초인 거고, 엔비디아의 로드맵에 보면은 HBM4는 8단을 아예 안 만들고 12단과 16단으로 가겠다는 로드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8단이 없고 12단 샘플을 제출했던 거고, 그러니까 4에서는 아예 8단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8단은 이제 5세대 HBM3, 2에서 이제 끝나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12단, 그 다음에 아마 하반기 되면 아마 16단 샘플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세계 최초이기도 하고 경쟁사는 아직까지도 제출하지 못했는데, 하이닉스가 만약에 한 번에 퀄 테스트가 통과를 했다, 샘플 테스트가. 물론 이게 뭐 하루 이틀 걸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샘플 칩만 가지고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자체 GPU 칩하고 그것을 다시 TSMC에서 만드는 전자 칩셋의 실장 테스트까지 끝나야지 콜 테스트가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끝나는 건 아니고 시간이 뭐 몇 주 이상이 걸릴 거고요. 그래서 뭐 올 상반기 이내에 콜 테스트 결과가 나올 텐데 한 번에 만약에 통과하면 상반기 안에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반기부터 바로 양산 공급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경쟁사들은 아직까지 개발에 성공했다는 얘기조차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미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이미 시차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이미 삼성 하이닉스의 독주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현재 지금 로드맵상에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12단, 뭐 16단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얼마까지 쌓을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12단과 16단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일단 물리적으로 보면 12에서 16이 되면은 4단이 올라가는 거니까 33%가 더 용량적으로 증가가 있는 거죠. 동일한 칩을 사용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반적인 데이터 트래픽으로 보면 아마 좀 더 효과가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HBM4에서 이게 지금 12단이기 때문에 네. 이미 동일한 8단에서도 HBM3E보다 훨씬 개선된 성능이 나오겠죠. 같은 단수에서도. 그렇게 돼서 단수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용량의 증가 측면이 있는 건데 용량이 증가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칩 자체 용량이 또 증가할 거고요. HBM4를 구성하는 칩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 용량이 또 증가하는 효과는 또 전반적으로 나올 거예요. 칩셋 자체에서. 그런 면에 봤을 때 퍼포먼스로 보게 되면은 지금 뭐 블랙베리 울트라가 되게 되면은 뭐 기존 호퍼칩 대비 몇 배, 뭐 6배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HBM 칩셋에도 몇 배 이상의 퍼포먼스가 나와줘야지 가능한 거니까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능의 변화가. 하여튼 하이닉스가 참 빠르게 빨리 달려가고 있고 그 뒤를 이제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좀 쫓아가고 있는데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마이크론은 뭐 HBM3에 하고 소캠에서 소캠을 동시 생산하면서 뭔가 추격을 하겠다. 뭔가 막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의지들이. 이제 소캠이라는 거는 이제 엔비디아 자체의 메모리 표준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 표준이 얼마나 광범위한 제품군에 대한 표준을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HBM, 그다음에 GDDR 이게 사실은 본인들이 필요한 메모리의 많은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두 개는 아마 반드시 포함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쨌든 본인이 필요하지 않은 메모리에 대한 것들은 빠져 있겠죠. 이제 소캠의 어떤 제품까지도 이 기준을 적용할 건지 이제 표준인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 표준이 모든 다른 고객사까지 확대될지 여부는 사실 알 수 없는 거예요.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제품에 한정된 거거든요. 소캠이라는 것들은. 그래서 이게 뭐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다른 팹리스들이 지금 삼성전자의 HBM에 뭐 많은 물량에 지금 주문을 맡겼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언론에 나오고 있잖아요. 뭐 브로드컴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제 여기에까지도 이제 소캠이 관련이 연관이 되는 건 아닌 거고요. 여전히 다른 고객사들은 이제 제덱이라는 글로벌 표준에 따라서 사실은 메모리 표준을 많이 따라가고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최근에 특히 GPU와 관련된 AI 칩셋과 관련해서 엔비디아의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소캠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커진 건데 이것이 확대될지 여부 정말 글로벌한 모든 반도체 시장까지도 소캠의 표준이 확대될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하여튼 하이닉스 얼마 전에 또 6세대 D램 DDR5 개발했다. 뭐 원C 이런 또, 제품. 예, 네. IC DDR5 이러면서 이제 또 이쪽에서도 뭔가 선도해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밝혔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대단한 겁니까? 작년부터 계속 원시 곧 개발은 거의 끝나갔고 그 양산할 거다는 얘기는 발표를 하곤 했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원 B에서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인데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는 조만간 원 C를 양산하겠다는 입장인 거고요. 그 중에서 삼성전자가 가장 지금 먼저 앞서서 양산 얘기를 한 거고 지금 원 B에서 원 C로 갈 때 아마도 1나노 정도의 기술적인 혁신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D램에서 가장 최소 선폭이라고 하는 게 12나노였으면 이제 11나노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원시로 가게 될 경우에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거기에서 일단 속도가 빨라져요. 전력 소모도 그만큼 더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고객 입장에서는 똑같은 제품에 들어가도 원 B 기술보다는 원 C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사는 게 유리하죠. 고객 입장에서.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시장 선점 효과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HBM에도 지금 HBM4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원시 제품을 지금 넣겠다는 얘기가 지금 맞물리는 거예요. 원시 개발이 끝났다는 얘기는 HBM4에는 우리는 원시를 넣는 게 당연한 거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직은 원-B도 안 돼서 원-A 제품에 HBM을 납품하고 있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두세 대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는 조금 더 개발을 앞당겨야 되는 약간 절박한 심정이 돼버리는 거죠. 네. 하여튼 여러 가지 나오는 분위기를 보면 SK 하이닉스가 완전히 상승세에 올라간 것 같기는 해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PC 디램과 관련해서 DDR4는 공급 과잉 상태다. DDR5는 또 어느 정도 좀 공급 제한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이 DDR5의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게 DDR4랑 DDR5랑 아직까지 전 세계 고객이 요구하는 그 물량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를 이제 확인하지 못해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정말 기업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연동이 될 텐데 아직까지 DDR5 물량이 DDR4에 비해서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실적에 반영되는 부분의 더 큰 비중은 DDR4에서 나오고 있는데 DDR4의 가격이 작년 3분기부터 속절없이 하락을 하고 있었던 거는 공급 강의 이슈인 거고요. 그래서 공급 강의 이슈가 나오는 거고 DDR5는 아직까지도 중국 기업들이 막 개발 성공했다는 뉴스 정도 나오지만 이게 본격적인 양산인지 여부는 아직까지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중국발 공급 강의 이슈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거죠. 근데 한국 기업들도 아직까지는 DDR5 물량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공급 과잉이 아니다라는 거는 당연해요. 항상 최신 제품에 대해서는 공급 과잉이 없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빠르게 DDR4에서 DDR5로 전환을 하느냐가 관건인 거죠. 올해 안에. 네. 그래서 그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면 아직까지는 가격이 강세를 유지할 수 있는 DDR5에서 대부분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이제 반도체 부분, 메모리 부분에 있어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HBM 이외의 제품에서 네. 그런 효과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GTC 2025가 끝났지 않습니까? 예, 지난주에 핫했었죠. 네, 예. 핫했는데 이제 다 지나고 나서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이슈들이 나온 게 있나요? GTC에서 젠슨항 CEO가 발표했던 것 가장 궁금했던 건 역시 로드맵이었었는데 뭐 로드맵에서는 늘상 했던 것 같이 작년 이맘때 있었던 GTC 2024에서 루빈칩을 소개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서는 루빈칩 다음 아키텍처에 네이밍이 있을 것 같다. 근데 구체적인 거기에 뭐 사양이나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들이 이제 저의 추측이었었고, 그래서 결국엔 뭐 파이만이라는 네이밍만 있었고, 파이만에 대한 구체적인 뭐 스펙이라든지 성능에 대한 얘기는 여전히 없었고요. 그래서 뭐 연도 2028년도에 파이만이 출시될 거다 정도만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엔비디아 주가에 딱히 뭐 크게 좋은 긍정 효과는 없었던 것 같고, 왜냐하면 그건 누구나 다 예상했던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올 하반기에 블랙웰 울트라 하겠다 이건 이미 작년에 다 얘기했었던 거고, 내년에 루빈칩 그 후년에 루빈칩 울트라 하겠다 이건 이미 작년에 다 얘기했던 거라서 뭔가 새로운 기대치를 충족할 만한 게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그렇다면은 뭐 최근에 하나 있긴 했어요. 블랙웰의 매출 비중이 빠르게 높아졌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분기 실적 발표에 나왔던 거죠. 이미 GTC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블랙웰의 매출 비중이 높아졌다는 건 좀 긍정적 효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실적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시그널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고, 올 연말까지 엔비디아 실적이 좋을 거라는 건 이미 작년에 다 예상했던 거라서 시장에서는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을 도돌이표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올해 GTC는. 그래서 작년에 GTC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140 찍고만 했던 게 GTC 이후에 랠리였었는데, 올해 GTC는 사실은 예상을 뒤엎는 뭔가 혁신에 대한 것들은 없었죠. 그래서 주가에는 큰 영향 없었고 여전히 $120 플러스 마이너스 $5에서 그냥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그 기업들마다 많은 그 비전을 내놓고 뭐 신기술들을 내놓고 제품을 내놨는데, 이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이후 그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실적 발표에서 그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시간 외에서는 좀 올랐었는데 장이 시작되고 나서 정규장에서 오히려 8% 폭락이 됐었단 말이죠. 그 이후에 힘을 좀 못 쓰고 있거든요. 마이크론이 이렇게 힘을 못 쓰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 가이던스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는 조금 더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마이크론의 회계 연도가 한국 기업이라 틀려서 엔비디아랑 마이크론은 똑같아요. 8월 결산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12, 1월, 2월 요 3개월치 실적이 2분기 실적인 거거든요. 우리를 보면은 4분기와 1분기가 섞여 있는 거라서 좀 혼동스럽긴 한데 2분기 실적이라 우리 한국 기업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성수기인 12월과 비수기인 1, 2월이 섞여져 있는 실적인 거예요. 네. 2분기 실적이라는 게. 그래서 엔비디아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우리가 분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긴 해요. 우리는 딱 성수기, 비수기가 나누어져 있는 곳에 실적 분기가 딱 구분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게 성수기 실적과 비수기 실적이 합쳐졌는데 영업이익률이 22%가 나왔어요. 마이크론이. 아, 이거를 좋다고 봐야 될지 나쁘다고 봐야 될지 저도 약간은 애매했어요. 그 수치가. 만약에 28%, 32% 나왔으면 비수기가 2개월이나 섞여 있는데 이 시점은 굉장히 좋다고 봐서 저는 이제 약간 점수를 높게 줬을 것 같은데 22%는 사실 애매한 실적이거든요. 네. 전에 3분기랑 비교했을 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상황이라서 이걸 가지고 올해 실적에 대한 풍향계로 쓰기가 조금 애매했던 거였던 거예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실적이 마찬가지로 사실은 큰 손들, 특히 기관 투자자, 외국 기관 투자자들은 저 같은 애널리스트가 굉장히 많이 거기 있을 테니까 네. 다 분석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비슷한 분석도 있었고 본인들 기대치들이 있을 건데 실망이라고 하기에는 나쁘지 않은데 이걸 가지고 서프라이즈라고 하기는 또 애매한 수치다 보니까 이제 주가에는 실적이 영향을 못 미치는 상황이고 오히려 올해 여전히 최근에 나스닥 주가가 안 좋은 것들은 관세로 인한 전반적인 무역 퇴조 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또 우려 포인트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미국 기업들한테 마이너스 요인이잖아요. 실적만 놓고 그렇죠.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실적을 짓누르는 쪽으로 좀 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아직까지는. 그렇군요. 알리바바 CEO가 그 미국의 데이터 센터 여기에 좀 버블이 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그 미국 증시의 그 반도체주들 흐름이 좀 안 좋았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정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든 그 관련된 밸류체인이 전부 다 버블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사실은 이제 일반 시청자들이 판단하기 굉장히 혼동스러운 이게 발언들이 외국 CEO들한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또 바로 또 며칠 전에 젠슨 황은 또 완전히 다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추론과 관련된 AI 칩 수요가 어마어마하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시장이 커질 거다라는 것도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품이 많이 껴있다라는 거. 근데 사실은 현 시점에서 누구 말이 맞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거품인지 아닌지가 판단할 시점이 아직은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 투자라는 것들은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과 저는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보통 자본록 투자라고 하잖아요. KPEX라고 우리가 약자로 얘기하는 것들은 항상 선투자의 개념인 거예요. 몇 년 후에 이 투자한 것으로부터 이제 수익을 벌어들이는 것들 미리 투자를 몇 년 전에 하는 거라서 현 시점에서 바로 6개월, 1년 뒤에 이 투자한 거에서 당장 뭔가 엄청난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아닌 상황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서 도태가 되니까 경쟁사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게 버블이냐 아니냐 판단하기 어려운 게 이게 완전히 완공이 되어서 진짜 이제 실적에 기여를 해야 되는 시점 2년쯤 뒤에 수요가 없으면 버블인 건데 그때 수요가 있으면 버블인 게 아닌 거죠. 선적인 투자를 적절하게 잘 한 건데 지금 사실은 뭐 젠슨 황 CEO의 말이나 알리바바 CEO의 얘기나 다 사실은 미래에 대한 확정한 뭔가 데이터를 갖고 얘기한 게 아니라 현재 본인들의 느낌에 아닌 것 같아라는 거라서 그냥 일반 제가 볼 때는 팩트가 아닌 거예요, 둘 다. 그래서 제가 정반대되는 얘기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1, 2년 동안.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은 이게 맞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누구도 모르는 게 맞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그냥 정확한 거는 데이터를 확인하고 그거에 기반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맞다. 현재로서는 올 연말까지 실적은 어느 정도 우리가 캘큘레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이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팩터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반도체 패권 전쟁 저자시죠 이주환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